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윤입니다. 41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자 13살 아들의 엄마입니다. 남편의 부재 속에서도 시어머니와 함께 가정을 지켜온 며느리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해가 흘렀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의 얼굴, 마지막으로 내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와 아들을 부탁한다던 그 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에게 건넸던 조언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친구들, 친척들, 심지어 시누이까지도 그렇게 말했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새 삶을 시작하라고. 하지만 저는 차마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이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시어머니가 저를 언제나 딸처럼 아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모실게요. 그 결심을 하고 우리는 단둘이 남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13살 아들 우진이도 있었지만 집안의 큰 기둥이 무너진 후 우리 셋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께 약을 챙겨드리고 식사를 준비하고 퇴근 후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시누이와 시동생은 명절에도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이 고작이었죠.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점차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그리워하시면서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저와 우진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직장일로 늦게 귀가할 때면 따뜻한 국을 끓여놓고 기다려주셨고, 제가 몸이 아플 때면 밤새 간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힘들 때도 많았지만 함께 있어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종 제게 다시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해지라 하셨지만 저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작은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 아들의 자라나는 키, 그리고 변함없이 돌아오는 계절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가 찾은 위로였는지도 모릅니다. 평온했던 일상은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기침으로 깨졌습니다. 처음에는 감기라 생각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서 있던 저에게 시어머니는 오히려 괜찮다며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제 생활은 집과 병원을 오가는 일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해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돕고 회사에 출근했다가 퇴근 후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는 아들 우진이의 숙제를 봐주고 내일 입을 옷을 준비했습니다. 주말이면 우진이도 함께 병원에 가서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우진이는 어린 나이에도 할머니의 손을 잡고 책을 읽어주거나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복도를 걸을 수 있었지만 2달이 지나자 휠체어가 필요했고 결국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은 모두 빠졌고 마른 몸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잠들 새도 없이 약을 챙기고 밥을 떠먹이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간호사 호출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고통에 신음하는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늘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지윤아, 넌 참 착한 아이야. 너라도 좋은 사람 만나 다시 행복해져야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목이 메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염려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5달 동안의 병원 생활, 그 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소중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시간이란 생각에 매 순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밤 병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병실의 형광등 빛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따라 더 많이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간호사가 산소 공급량을 높이고 의사가 추가 약물을 처방했지만 시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우진이를 학교에 보낸 뒤 오전 내내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차가운 손이 걱정되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려 애쓰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간호사가 들어와 식사를 가져왔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드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저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듯 했으나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셨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의 호흡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의사는 임종이 가까워졌다며 가족들에게 연락하라 했습니다. 저는 신우이와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은 저녁에 도착하겠다고 했습니다. 학교가 끝난 우진이도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우진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13살 아이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까 걱정했지만 우진이는 의외로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밤이 되자 시어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변했고 호흡은 더욱 불규칙해졌습니다. 신우이와 시동생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버티시면.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식 잘못 키웠어. 그 말과 함께 시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심전도는 일직선이 되었고 간호사가 의사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신우이와 시동생은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병실에는 저와 우진이 그리고 의료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진이는 제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고 아이의 어깨에 기대어 슬픔을 토해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식 잘못 키웠어. 그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누구를 향한 말이었을까요? 모진 투병 생활 끝에 남긴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하니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장례 준비를 위해 장례식장으로 시어머니를 모셨고 그제야 신우이와 시동생이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며 오열했지만 저는 그들의 울음소리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5달 동안의 투병 생활 중에 단 몇 번 찾아온 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시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장례식은 3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고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시어머니와 친분이 있던 이웃분들은 제가 얼마나 시어머니를 잘 모셨는지 알고 있다며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면 시누이와 시동생은 저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치 시어머니의 죽음에 제게 책임이 있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모든 의식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돌아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호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성이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장례식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유언장을 낭독하겠다며 저희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의 작은 회의실에 시누이와 시동생, 그리고 저와 우진이가 둘러앉았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고 특히 시누이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재산을 손자 한우진에게 증여합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시누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기셨다고요? 시동생도 분노한 표정으로 변호사에게 따졌습니다. 이럴 수 없어. 우리가 친자식인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경악했고 이내 제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모든 재산을 우진이에게 남기실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생전에 우진이를 특별히 아끼셨지만 이런 결정을 내리실 줄은 몰랐습니다. 시누이가 갑자기 제 멱살을 잡아당겼습니다.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넌 대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시누이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시동생도 저를 노려보며 유언장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식간에 장례식장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중재하려 했지만 시누이와 시동생은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당황한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진이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자리에 있게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시누이와 시동생에게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유언장은 분명히 시어머니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귀를 막은 채 계속해서 소리 지르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있던 우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13살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은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모두가 우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시누이와 시동생의 목소리가 갑자기 잦아들었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 잘못 키웠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새 자식이랑 같이 밥을 먹어본 게 10년도 넘었다고 우셨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누이와 시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진이의 말은 시어머니가 평소에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아픔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할머니의 외로움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건 손자였던 것입니다. 장례식장 회의실은 이상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시누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고 시동생은 벽을 응시한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이의 말이 그들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 않았던 시간들, 전화로 대충 안부만 묻고 끊었던 모든 순간들이 그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유언장 나머지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생전에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라 강조했습니다. 신우이와 시동생은 더 이상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이의 말이 그들의 분노를 부끄러움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13살 아이의 눈에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할머니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바로 우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모든 재산을 우진이에게 남기신 이유가 그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남기신 것입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신우이와 시동생은 더 이상 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에게 장례를 잘 치러줘서 고맙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진이는 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작은 손은 따뜻했고 든든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어쩌면 이런 깨달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의 유언과 우진이의 말을 곱씹으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제 방 바닥에 희미하게 드리워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식 잘못 키웠어. 그제야 시어머니의 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녀를 외롭게 만든 건 친자식들이었고 끝까지 곁을 지킨 건 다름 아닌 며느리와 손주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늘 지켜보셨던 것은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였던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과 달리 매일 병실을 지키며 손을 잡아준 우리의 모습을, 명절에도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던 자식들과 달리 매일 밥상을 함께 하던 우리의 일상을, 투병 중에도 자식의 얼굴보다는 며느리와 손자의 얼굴을 더 많이 보았던 그 현실을, 어쩌면 시어머니께서는 이 유언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재산은 단지 형식일 뿐 진정한 유산은 사랑이라는 것을,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한 시간과 정성이라는 것을. 우진이가 잠든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3살 소녀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학교와 병원을 오가며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아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책을 읽어주던 작은 손. 그 손에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기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살았던 집안을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순간들, 부엌에서 요리를 가르쳐 주시던 모습들,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시던 뒷모습까지 모든 곳에 시어머니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억 속에는 우리 셋이 함께 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으로. 어머님 고맙습니다.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가장 값진 유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현명하고 가장 따뜻한 선택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오기 시작하면서 집 앞 정원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꽃들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심으셨던 튤립 구근에서 초록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생명의 순환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여전히 아들과 함께 이 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집에서요. 처음에는 이 넓은 집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의 방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고, 저녁 시간이면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소파가 허전해 보였습니다. 우진이는 학교에 다시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잠시 침울해했지만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가끔 할머니 이야기를 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지만 대체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하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식탁은 한 자리가 비어 있었지만 우리는 그 자리를 마음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시누이와 시동생은 장례식 이후 몇 번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유언장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진이의 말이 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 같았습니다. 명절에 한 번씩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했고 실제로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들도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고 끝까지 함께할 가족이 있다는 것. 시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었고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가끔 시어머니의 묘소를 찾곤 했습니다. 그곳에 앉아 하루 일과를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퇴근 후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누던 대화처럼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진이는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것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사랑의 의미라는 것을.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가 가꾸던 화분에 물을 주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악을 틀어놓곤 했습니다. 그런 작은 행동들이 시어머니의 존재를 우리 곁에 남겨두는 방법이었습니다. 가끔은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면 시어머니의 조언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믿음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 소중히 여기시던 나무 상자 안에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지훈아, 너는 나의 진짜 딸이었단다. 첫 문장부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체는 약간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내가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지만 부디 내가 앞으로 행복하길 바란다. 편지에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남편이 떠난 후에도 곁을 지켜준 것에 얼마나 감사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병상에서도 가장 걱정하셨던 것은 저와 우진이의 미래였다는 것. 시어머니는 자신의 친자식들에 대한 서운함도 솔직하게 적어두셨습니다. 하지만 미움이 아닌 안타까움과 자책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것이 본인의 잘못된 양육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말씀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시어머니와의 추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 시어머니가 요리를 가르쳐 주시던 모습,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밤새 아기를 돌봐주시던 손길, 남편이 떠난 후 무너진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따뜻한 위로, 그 모든 순간들이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이제 괜찮아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커튼을 살랑이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시어머니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지금도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것처럼. 우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 편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의 진심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시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그녀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비록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의 사랑과 지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주신 선물로 우리는 앞으로도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시어머니가 바라셨던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요.